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 신청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재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으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까지 불러온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찬성 비율이 50%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마약범이 쌍방울 전 회장 자금 관리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이 노조 측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폭우에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담배꽁초 등 하수구 쓰레기가 지목됐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국내 대표 가전 판매점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협력사 직원을 함부로 부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새 출발을 모색 중인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새 대표 뽑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대행을 맡아서 사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미묘해서 정치적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 전 대표 징계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 분명합니다. 먼저 법원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에서 당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에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징계를 받았어도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비대위 출범 당시 최고위원 5명이 남아있어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원과 헌법, 정당법 위반이고 당원이 뽑은 이 전 대표의 권한 상실은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출범 한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좀 복잡하죠. 법원의 판단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유, 즉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로 전환했으니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가 아프다는데 법원이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는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 걸 두고 비상 상황으로 결론 내리고 비대위를 출범했지만 법원은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 직무 대행이 있고 남아있는 최고위원도 있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회와 ARS 투표 등 의결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비상 상황이란 당의 해석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이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며
정당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건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국민의힘 결정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여당은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 동일 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하지만 정작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예정됐던 방송 일정도 취소했고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이 역사적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몸을 낮춰야 하는 국면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오늘 결정에 대한 야당의 반응까지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이준석 전 대표 본인 명의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인용될 경우 잠적을 예고한 만큼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다만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 직후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한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되고 비대위원은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당의 판단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 시절 때와 비슷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낯뜨거운 권력 투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당원과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당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졌죠.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틀도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이전에 임명된 비대위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가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하태경 의원이 비대위 전환은 우리 당의 폭주였다며 최고위원회로 복귀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비대위 전환의 책임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정기국회 준비와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초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정치 일정 자체가 꼬이게 됐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새 대표를 뽑겠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좀 복잡하죠. 법원은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된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은 일부 받아들인 셈이 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오늘 결정에 대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오늘 결정을 보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삼은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당이 판단한 비상 상황에 대해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없다면서 가처분 일부를 인용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상 상황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헌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헌에는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을 보면요.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일시적 사고 상황에 있다고 봤고 또 최고위원 정원의 과반이 사퇴했어도 부족한 인원은 추가로 뽑으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정당 내부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경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자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본인의 비위로 징계를 받고 직무가 정지된 데다 지도부 상당수도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물러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건데 그걸 판사가 뒤집은 건 좀 지나친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여당뿐 아니라 저희가 연락해본 상당수 법조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정당이 결정한 걸 사법부가 뒤집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원에 나오는 등이란 표현도 관건인데요. 비상 상황을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으로 규정해놨는데 등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석하라는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등의 의미를 배제한 채 앞에 두 사항만으로 판단을 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한 박법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이란 이 한 글자로 시행령을 개정안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가 아프다는데 왜 제3자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발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 입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당이 실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 거란 겁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한 당 대표의 지위를 그렇게 내릴 수 있는지 법원이 비상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가 되고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도 좀 코미디 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내일 의총이 열리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비대위원과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운영해 갈 텐데 법적 논란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비대위를 통한 전당대회 개최가 이 전 대표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여당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네, 최고위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당헌 19조 1항에 따르면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당연직 2명에 사퇴하지 않았던 김용태 최고위원까지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능해지겠군요. 네, 그래서 당내에선 권성동, 성일종 의원이 사퇴하면 김용태 최고위원 1명만 남게 되니까 비상 상황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거나 조직에 충성하는 당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추가적인 징계로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이달 말쯤 이 전 대표의 성비위 문제와 고발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추가 징계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문제 그리고 수사 문제 이게 이제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나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처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방탄용 딱지가 붙은 당헌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논란까지 더해져 민주당도 당분간 조용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모레 열립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소집된 민주당 중앙위원회. 일사부재의 위반 논란에 기존안을 그대로 올릴 수 없게 되자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안건을 빼고 재투표에 붙였고 이 수정안은 찬성 비율 54.95%로 통과됐습니다. 제적 과반을 겨우 넘긴 겁니다. 지난번 중앙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원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당원 80조에 따르면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기존의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당직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데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모레 당대표로 뽑히면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셀프 구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당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당무위 구성원들의 성당 후사 정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지만 본인은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제가 돈 받은 일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당의 혼란과 지지율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보수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일정이 미리 공개돼 큰 논란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기운 받아서 돌아간다며 대구 방문에 심경을 표시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상인과 시민들을 향해 즉석 연설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상점을 둘러보면서 신발을 신거나 모자를 써본 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하나 파이트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뭐 한번. 대구의 한 로봇 기업에서 열린 첫 번째 규제 전략 회의에선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과감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법령 한 줄, 이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기업을 향한 과도한 경제 형벌 조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 잡기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극심한 혼란이 전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6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었습니다. 장 차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43억 정도였는데 백정란 질병청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신고한 재산은 76억 3,900만 원. 본인 명의의 예금 5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김건희 여사 명의입니다. 검찰총장에서 퇴직한 지난해 3월보다 4억 7천만 원이 늘었는데 서초동 자택의 가액이 2억 4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진과 1기 내각 52명의 평균 재산은 43억 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강남과 여의도의 상가 4채 외에 미국 하와이에도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선 보유 주식의 업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김소영 부위원장의 경우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해운회사의 주식 209억 원어치가, 백경란 질병청장은 바이오 관련 주식들의 백지 신탁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억 6천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 말 대비 예금이 8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토지와 주택 매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쌍방울 그룹이 대납 수단으로 거론되는 전환사채 거래를 업체 두 곳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 두 업체 가운데 한 업체 대표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인물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자금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텔과 카지노 등 다양한 업종으로 신고한 K사의 대표 박모 씨.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 일부를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2019년 10월 K사는 쌍방울 관계사 H사와 함께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 원어치를 절반씩 인수했습니다. 두 업체는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됐는데 석 달도 채 안 돼 전환사채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더욱이 K사는 등기 주소지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H사도 마찬가지. 3층에 대표자분이 X예요. 검찰은 이들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댄 사람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고 앞서 KH그룹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10여 곳을 네 번째로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이 노조 측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이어갈 의미를 잃을 정도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 5년간 근무해온 김모 씨. 작년 11월 뇌출혈 수술 후 지난 2월 복귀했는데 줄곧 노조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직원을 이제 취재전에 가서 제가 그 직원을 근무를 세우고 잠을 잔다고 청한다는 메일이 왔었는데 이 회사의 다수 노조는 민주노총사나 공공운수노조. 김 씨는 지난해 8월 역장으로 승진하며 노조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메일 등을 통해 김 씨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원에게 근무를 맡기고 김 씨가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한 노조 간부는 몇 차례 찾아와 김 씨가 부하 직원을 52시간 넘게 일시켰다며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회사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왔었는데 회사 측에서 우리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끝났어요. 그런데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재출혈 위험이 높아 혈압약을 복용 중인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져서 한번 재발을 해야지 얘네가 정신을 차릴까? 노조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실태 파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국내 대표 가전 판매점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협력사 직원을 함부로 부렸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협력사는 못 받은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휴대폰 액세서리를 공급하는 협력사 이루컴퍼니 제품들입니다. 전산망엔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물량이 한가득인데 7, 8년 전 제품도 눈에 띕니다.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돈을 못 받는 일이 누적되다 보니 미수 금액이 총 3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문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뭐 2년, 1년 뭐 이러면은 다 자리가 바뀌고 이러니. 협력사 판촉사원인데 하이마트는 매장 청소나 출입구 인사 도우미를 시켰다고 합니다. 우선 일을 시키고 지원 요청서는 사후에 써줬습니다. 그런데 왜 항의하지 않았냐고 묻자 하이마트로 인해서 모든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경쟁 업체들이 또 서로 못 들어와서 난리니까. 적자에 시달리던 업체는 결국 하이마트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협력사가 주장하는 미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항변합니다. 판촉사원 파견 여부나 규모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거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었으나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요구 금액을 점점 늘려와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이마트는 2020년에도 협력사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었습니다. 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300kg짜리 철제 기둥이 떨어지면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친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크레인은 멈춰섰고 방음벽 철제 기둥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이곳에서 크레인에 매달렸던 철제 기둥이 바닥으로 떨어져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숨졌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쿵 하고 들리는 거예요. 뭔 사고가 났구나. 크레인과 연결한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철제 기둥이 쓰러지며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철제 기둥의 크기는 길이 7m에 무게가 300kg에 달했습니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철제 기둥을 옮기던 중 벌어졌습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눕히는 과정 중에 안전핀이 고리에 빠져가지고. 노동당국은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보는 거고요. 본사 차원에서 현장에 대한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달 초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반지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비 분담을 요구하고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도 수리비로 쓸 것을 요청하기도 해서 세입자를 서럽게 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100mm 폭우에 반지하 세대가 모두 불에 잠겼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바닥엔 먼지가, 벽지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반지하 6세대 모두 이런 상태입니다. 20대 임차인 A씨 방도 물에 잠겨 옷과 살림살이를 모두 잃고 구청이 마련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아직 복구가 안 돼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비 청구가 날아왔습니다. 반지하 6세대가 각각 400만 원씩 내 집을 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주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재난지원금도 수리비로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꽁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쓰신 건데 취소를 안 해놓고 나가면은 저희가 반대 손해를 줄게요. 비용 부담에 수리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만 나가고 싶은 거죠. 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해요. 침수 등으로 집을 못 쓰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계약 해지권이 있는 거고 손해가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 뭐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낼 곳이 없고 소송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재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번 폭우가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긴 했습니다만 이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담배꽁초 등 하수구 쓰레기가 지목됐죠. 하수구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낳는지 익히 경험한 만큼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으시죠. 안타깝게도 그대로였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폭우 수해 때 한 시민이 비를 맞으며 맨손으로 배수구를 뚫어 감동을 줬습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지역 하수구를 돌아봤습니다. 신림역 인근 하수구 주변에 모인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립니다. 하수구나 이런 데다 많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수구 빗물바지엔 꽁초가 수북하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으로 막힌 하수구에는 오수가 들어차 있고 악취도 진동합니다.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도 쓰레기통이나 좀 이런데 잘 버렸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강남도 전에 침수 피해 한번 있었다 보니까. 수해를 겪은 서초 지역도 마찬가지. 꽁초와 쓰레기가 없는 빗물바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하수구엔 쓰레기 투기를 막는다며 뚜껑을 덮기도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악영향을 미치죠. 빗물바지는 구멍이 뚫려서 도로에 있는 물이 밑에 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곤 있다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 수시로 청소하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가서 좀 빼고, 근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환경부는 빗물바지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비상시 대피 상황을 훈련하는 을지 연습 잘 아실 겁니다. 을지 연습이 5년 만에 정상화돼서 이번 주 정부 주요 기관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고위급 공무원 일부가 훈련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예 복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경찰 기동대가 투입됩니다. 직원들은 실제처럼 테러범을 제지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5년 만에 정부의 을지 연습과 한미연합군의 프리덤 실드가 함께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연습에서 이탈자 20여 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 지하 환경부 상황실에서 밤 11시부터 을지 연습 비상근무가 진행됐는데 1급 공무원인 상황실장을 포함해 과장급 4명 등이 자리를 비웠고 복귀 명령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공무원도 5명에 달합니다. 좌석이 전원이 앉을 수 없는 좁은 공간이네요. 사무실에 근처에 있다가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이번 연습부터 불시 비상소집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무조정실이 현장 검사에 나섰다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은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이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인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지역은 총 8곳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총 10,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 아현 1구역 일대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는 만큼 재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크지만 반지하가 700세대가 넘습니다.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기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한데 수천 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소유주들이 반대해도 다른 소유자들이 대거 동의하면 강제로 수용돼 재산권 침해 주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땅 70% 가진 사람이 인원 30%에 끌려가는 식이에요. 다세대 가진 사람만 찬성을 하는 거죠. 상가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소유주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 한 140명 되는데 월세 가지고 살고 그러는 분들이거든요. 아파트 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현 정부가 민간 주도 공급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공개발 사업의 동력이 전과 같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국 와이오밍주의 조그만 휴양도시 잭슨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앞날을 논의하는 잭슨홀 회의가 열리는데 앞으로 2시간쯤 뒤면 가장 중요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회의. 지난 1978년부터 매년 8월 말 열리지만 올해는 특히 세계적 인플레 공포 탓에 이목이 더 뜨겁습니다. 최대 관심은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우리 시각 오후 11시에 시작될 이 연설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이나 경기 상황에 대한 속내가 드러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폭 0.5%포인트의 빅스텝 메시지도 점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예상과 비슷해 시장이 안도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 고위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잇따르면서 파월 의장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사할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올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 스스로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미 간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 기획재정부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을 지켜본 뒤 적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라면과 과자 가격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조미료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따라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외식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거란 걱정이 큽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식품 진열대. 장을 보는 주부가 조미료를 들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부쩍 올라간 식재료 값에 고민이 늘었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집에서 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돼요. 하지만 가격 인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식품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일부 닭가슴살과 소시지, 치즈와 요구르트 값이 다음 달 1일 오를 예정이고 즉석식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대표 조미료인 미원의 가격도 2,400원에서 2,70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외식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달을 음식을 시켜 먹어봐도 양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가격도 다 오르고 웬만한 거는 옛날 가격에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달 서울의 냉면과 김치찌개, 삼계탕 등 8개 항목의 평균 외식비는 1월보다 6.6% 올랐습니다. 특히 삼계탕은 처음으로 평균 가격이 15,000원을 넘었습니다. 한 끼 외식하기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물가 걱정과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택시 잡기 힘들다는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밤이나 심야 시간에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죠. 결국 요금 인상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게 해법이 될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특히 저녁 시간에 택시 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최근에 택시를 잡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 정부는 택시 플랫폼으로 불렀을 때 배차 성공률이 3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심야 시간대일수록 택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택시 운행 대수는 4,000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택시업계는 요금을 올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나 서울시는 물가 문제 때문에 주저해 오다가 결국 올리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과 심야 할증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밤 12시부터인 심야 할증을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깁니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크 타임에는 할증률을 40%로 올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 뒤 3년째 그대로인데요. 이 4,000원대 중반으로 20% 인상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야 기본 요금은 5,400원, 피크타임에는 6,4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물론 택시업계도 어렵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인상률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예, 서울시는 다음 달 5일에 공청회를 열고 이 시민과 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서 기본 요금과 심야 할증을 동시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할증은 이르면 연말쯤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요금 문제가 아니라 택시기사 자체가 많이 줄어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직종으로 이미 옮겨간 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택시기사는 2만 9천 명 가까이 이탈했습니다. 이 가운데 99%가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데 배달 택배 기사는 평균 300만 원대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근무 시간도 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제와 근무 조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역시 공급을 늘리는 건데 역시 규제가 문제겠죠. 맞습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가용 보급률도 또 교통체계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그나마도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버나 리프트나 그랩처럼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반의 택시 면허제도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돼야만이 택시 문제 해결이 되지 택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요금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택시제도 전반을 좀 이번 기회에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또 폭격이 발생해서 이번엔 전력 공급까지 잠시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사능 재난이 날 뻔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는데 러시아는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달 들어 폭격이 잇따랐는데 급기야 2개 원자로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송전선이 훼손돼 정전이 발생했고 겨우 복구됐습니다. 전력이 끊겨 원자로 냉각 장치가 멈추면 멜트다운이 일어나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방사능 재난 앞으로 한 발짝 더 몰아붙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Якби дизель, генератори не включились, то ми би зараз вже були змушені долати наслідки радіаційної аварії. 원전 직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Все погибнут, не только мы, не только Украина, а погибнет весь земной шар,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ерьезные вещи. Там 6.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탓을 합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йска продолжают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бстрелы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города Энергодар. 국제원자력기구는 곧바로 원전 시찰을 벌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올해 프랑스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대형 산불까지 덮쳐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롱드주의 숲은 유난히 우거진 녹음으로 유명해서 최고의 숲으로 불리는데 산불이 한 달째 계속되면서 이미 파리의 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듯한 바닥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트랙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프랑스 지롱드주 숲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Tous les jours, on se bat contre les mêmes combats sur les mêmes terrains.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프랑스 수도 파리의 2배가 넘는 면적이 탔고 주민 14,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롱드주를 포함해 올여름 프랑스에선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지난 15년 연평균의 6배에 달하는 피해가 났습니다. 무려 40도에 육박한 낮 기온과 61년 만에 가장 건조했던 날씨가 진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It's just easier because all the trees have less defense to fight against the fire.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오스탱스 숲에선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캠핑장을 폐쇄했고 소방지휘본부가 차려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큰 운동장에 모여 앉아서 손뼉치며 보던 군 위문 공연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는 물론이고 스타들이 대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타 파워까지 상당한 건데요. 일반 대중으로까지 팬덤을 확보 중인 군 뮤지컬의 세계를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K-팝 오디션이 한창인 무대. 엑소의 찬양.
배우 장규용 등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이날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 군 복무 중인 연예 장병들로 군인들을 위한 군 뮤지컬에 출연 중인데 관객석은 오히려 20대 여성 팬들로 북적입니다. 3월에 들어갔는데 계속 볼 게 없다가 군 뮤지컬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 집 동네 근처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2008년 육군본부가 민간과 합작해 고품격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 스타 파워와 탄탄한 스토리에 힘입어 팬덤이 일반 대중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육군 뮤지컬이 육군을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자유로운 소재 선택이 있고 어떤 미화 같은 거를 일부러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2018년 신흥 무관학교의 경우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후보로 올랐고 전사자 유해 발굴을 다룬 뮤지컬 귀하는 티켓 오픈 30분 만에 전석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팬들의 관심도 상당한 만큼 한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군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대 위 K병사가 공연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다음 두 연설에서 이상한 대목은 없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겠습니까?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의 군과 대통령은 안위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걸립니다.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둘을 함께 지키겠다니 어불성설이죠. 대신 안보나 안전, 안녕으로 써야 맞을 겁니다. 높으신 분들부터 이러는데 학생들 들어 말뜻을 제대로 알고 쓰라고 타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지적이라고 했더니 이러더랍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아이로 보이시나요? 고지식하다는 지식이 높다, 막역한 친구는 막연한 친구로 알고 임시 제목을 뜻하는 가재를 랍스터라고 하더라는 체험담이 수두룩합니다. 금일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사흘간 무운을 빕니다. 지난 3년 사이에 그를 이해하는 문해 능력 논란을 일으킨 단어들을 조합한 문장이죠. 금일은 금요일, 사흘은 사일, 무운은 운이 없다. 그리고 엊그제 심심한 사과가 심심한 사과로 오인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거꾸로 볼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해받을 단어를 왜 쓰느냐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고 역정내는 예가 적지 않죠. 심심이라는 단어도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될 일인데 화부터 내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더욱이 사흘과 금일처럼 명확한 말조차 뜻을 모른다는 건 실질적 문맹에 가깝습니다. 물론 실수와 오류를 비웃고 조롱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만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사회에 가로놓인 벽 같은 걸 느낍니다. 사회심리학에 반향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밀폐된 반향실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듣듯 자기 취향에 맞는 이야기에만 빠져드는 현상을 가리키죠. 그 방에 갇혀 있으면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문해 능력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한때 SNS를 다듬며 뇌 없는 무리들의 아우성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씨도 문해력이 없는 좀비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라며 절필을 선언한 바 있죠. 실질적 문맹부터 디지털 문맹, 미디어 문맹까지 우리 주변엔 소통을 가로막고 고립을 부추기는 벽들이 겹겹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렇듯 심심한 사과 논쟁 자체보다 훨씬 더 심심한 문제는 귀를 막아버린 단절의 벽일 겁니다. 8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 안의 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하를 보이면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6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잠깐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매우 적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볕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세차는 충청 이남 지역의 경우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